BCGI 성경대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선교사이신 김환삼 선교사님과 박미경 사모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한참 우리들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그 땅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전쟁 직전에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2월 달부터 전쟁의 소식이 있었고, 네.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언제 2월 16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렇게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철수를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죠. 나올까 말까. 나오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다 철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제 여권 취소와 벌금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2월 16일 날 올해 2월 16일. 예, 올해 2월 16일 날 이제 한국에 들어갔죠. 그 전쟁 언제 시작했죠? 그 뒤에 이제 일주일 뒤 2월 24일 날 전쟁이 바로 시작됐죠. 네. 폭격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역에.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이제 점령을 당했으니까요. 러시아군에. 그러셨구나. 예. 지금도 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예, 지금도 저희 지역은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가 병합 투표를 했잖아요. 네네. 점령지에 대한. 네. 저희도 병합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 땅이 됐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투표라는 게 사실 별건 아니고요. 러시아 군인이 총을 들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강제 병합하는 그렇죠. 순서죠.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는 언제 가신 거예요? 2009년 11월 9일에 갔어요. 그러면은 거의 13년 네. 거기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가정교회 이제 선교를 하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제 2013년에 휴스턴에서 이제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듣고 나서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다양한 고민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고요. 한 1년 반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저희가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가정교회 선교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젊은이들, 저희 교회 물론 기존 성도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한 대여섯 명밖에 모이지 않았었고 나머지는 이제 청년들, 제가 한글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글 학교. 네,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을 갖고 우리가 가정교회다라 얘기하지 않고 모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조금씩 이제 VIP들이 많았죠. 아내와 저는 네.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다 VIP들. 아하.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같이 밥 먹이면서 예배라는 것도 없고 그냥 모여서 같이 친교하자. 애들이 안 믿는 애들한테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 갖고 이거 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음인데 되게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냥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집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시게 됐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국 선교사들이 꽤 돼요. 한 꽤 100여 명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사람들이 100여 명 하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땅이 한국 땅의 6배예요. 남한 땅의 6배예요. 남한 땅의 6배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건 아닌데 한 100여 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생활을 거기서 한 몇 년 하셨나요? 제가 이제 96년부터 99년 동안 3년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2005년에 들어가서 2009년까지 우크라이나 가기 시점까지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고. 네네. 보니까 우리 신학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기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죠. 선교사로 가신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셨는지
두 분은 어떻게 뭐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 사모님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계속 접하기는 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은 것은 대학 CCC 통해서 CCC. 네네, 선교 단체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두 분이 CCC 커플입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소개로 만났어요. 저희는 네. 제가 선교사일 때, 선교사일 때. 네, 소개로 만났어요. 아. 아주 훌륭한 자매가 있으니까 만나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선교사인 거를 알면서, 그죠? 선교사 3호로 인생을 살 거를 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 선교사가 이제 되게 소망이었는데 네. 자격이 될까 그것 때문에 그냥 주님께 혹시 제가 자격은 너무 부족하지만 혹시 써주신다면 그래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네. 또 유치원 교사였기 때문에 MK들 방학 때 네. 가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MK 선교사로 좀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해봐라.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는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한번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선교 정보를 좀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선교사였는데 네. 잠깐 나온 사이에 결혼 만난 거고, 만나고. 예, 이제 제가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때는 3년 정도 이제 카자흐에서 사역을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다가 나온 거니까는 만나고 2000년도에 저희가 결혼했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예. 그러니까 만나고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만났고 다시 들어가서 9개월을 그냥 헤어져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일주일 만났다가 9개월 헤어졌다가 네. 네. 이제 서로 이제 뭐 소통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원활한 때가 아니라서 국제 전화비가 많이 나왔죠. 네, 22, 3년 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편지를 쓰면 보름 만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했고 보름 만에 이제 답장이 오니까 한 달 만에 답장을 받는 시기였어요. 야, 그 스토리만 자세히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 사모님도 선교사 되고 싶어 했고 네. 아주 제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네요. 그럼 우리 김한선 선교사님은 선교사 되고자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전 신학교 다니면서 네. 모든 신학생들의 꿈이 한국에서 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신학생들이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롤 모델은 조영기 목사님이었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큰 교회를 한번 해보자. 저도 지극히 단순한 네. 다른 신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선교에 대한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최소한 그때 저희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평생을 선교사로 들이지는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선교제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도 지극히 단순하게 그래 2년 정도는 뭐 내가 앞으로 뭐 살아가는데 선교사로 들여도 되지. 근데 이제 그럼 저한테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어디에서 할까 그럼 2년을? 그럼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서 하면 참 좋겠다. 거기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이스라엘 가서 그래 유대인들의 삶을 배우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사실 2년 동안 선교지로 가기로 생각을 하고 훈련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95년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선교지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저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전 이스라엘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했을 때 이제 저희 단체에서 추천해 준 게 카자흐스탄이었어요. 근데 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나한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카자흐 민족 형제들과 같이 함께 삶을 살면서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살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꼭 내가 큰 목회를 해야만이 아름다운 어떤 부르심의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것만 아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멋지다. 선교지에서 현재 자매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면서 예수 믿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열정을 이렇게 내놓는 것도
큰 목회가 아니래도 이것 또한 엄청나게 멋진 삶이지 않는가. 이것도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삶을 시작한 거죠. 네.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한 10년,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10년 이상 거의 돼요. 그냥 90, 어떤 선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모슬림 사역을 했습니다. 모슬림 사역. 사역. 예, 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살렘 교회라는 데가 근데 이제 그쪽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주민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주민호 선교사님, 네, 우리 같이 여기 비신자 영생 인터뷰를 하셨죠. 네. 한 몸을 이루었고 네. 같이 이제 그분은 작년 사역을 하고 전 이제 뭐 작년 사역에 그분이 팀장이셨고 같이 저는 하셨구나.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담당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됐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저한테 주셨죠. 선교사님은 그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이제 같이 이제 또 자녀들도 이제 거기서 여기 한국에서 나와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카자흐스탄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어떤 시간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니까 남편 싱글일 때 네. 어떤 성공적인 소위 열매도 있고 아름다운 어떤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이상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 굉장히 저는 첫 선교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또 너무 실패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늘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그 열매들이 잘 안 맺어지고 그 처음 나갔을 때 열정은 너무나도 커서 네. 단기간 이루어질 거다. 내 열정과 내 헌신만 있으면 열매들이 금방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한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모슬렘 전체가 모슬렘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좀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네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조금 무모하긴 했던 것 같은데 이왕 갈 바에는 선교사가 없는 지역을 가서 사역을 하자. 선교사 될 수 있으면 적은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좀 있었어요. 네, 기존에 이제 같이 했던 팀들하고 했었으면은 좀 더 아내도 저희 집사람도 보호된 환경 속에서 좀 했을 텐데, 그땐 제가 너무 이제 의욕이 앞섰던 거죠. 난 잘했었기 때문에 총각 때 잘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왕 갈 바에는 좀 이제 쉽지 않은 곳으로 한번 시작해서 가서 사역을 해보자. 네. 근데 아내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거죠, 사실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또 가정을 이루면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주민호 선교사하고 같은 팀이었지만은 지역은 좀 나중에는 이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전혀 다르게 사역을 했죠.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10여 년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떠한 것이 계기가 돼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시게 됐나요? 이제 제가 이제 비자 문제로 이제 결국은 한국에 나와서 다시 비자를 받고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네, 들어갈수록 뭐 영사가 제가 이제 그때 카자흐어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그 대사관에서도 카자흐어를 한다라면은 보통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사라는 걸 다 알았고 안 주셨어요. 비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길이 막혔어요. 들어가는 길들이 막혔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는 가운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 우크라이나를 한번 가시는 건 어때요? 하면서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는 제 사역의 열외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슬림 사역을 했고 카자흐스탄 제가 또 카자흐어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일이 잘 안 풀리니까는 이게 좀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좋았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럼 제가 가서 한번
그때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 하면 뭐 우즈베키스탄인지 뭐 우가다인지 많이 사람들한테 사실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그럼 맞아요. 그래요. 예. 예, 지금이나 많이 알려져.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다면 내가 가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고 리서치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갔어요.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언어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는 카자흐어를 썼고 네. 거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쓰니까 전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화적인 갭의 차이들. 저는 이제 아시아 문화권에 사역을 했고 거긴 유럽 문화권이고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문화에서 저는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무슬림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선교사는 무슬림 선교사가 최고야. 무슨 말인지. 예, 예. 그런 제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예. 물론 그쪽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동양인도 하나도 없어요. 네. 필요해요. 필요한 건 분명한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최소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 눈으로 이 땅을 좀 바라볼 수 없겠니? 기도하는 주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럼 아내도 그럼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 9일 날 그래서 기억할 수 있어요 날짜를. 11월 9일 2009년. 네, 11월 9일 날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죠. 거기 무슨 연고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가게 된 것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연로하신 여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없어요. 사역자가 없고 뭐 이제 거의 이렇게 모임이 안 되는 제대로 뭐 되긴 되는데 뭐 하여튼간 되게 성도도 없어지고 많이 없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쪽에 성도는 있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제 그때 가니까 뭐 평균 연령이 60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장례치를 일 많겠구나. 근데 뭐 그때도 한 성도가 한 6-7분? 성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가 정교회 아닙니까? 정교회죠. 정교회인데 그 성도라는 말은 개신교 저희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있었어요? 네, 교회 제가 이제 청빙받다시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 네. 그 지역이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전쟁 때문에 나온 바로 그 지역 처음부터 가시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가 도시 이름이 멜리토폴. 네. 그래서 지금은 점령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지도를 잠깐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그렇게 들고 계시면 보니까 지금 여기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쪽을 다 점령했죠. 크림반도 있고 네. 이 남쪽 그다음에 이 동쪽을 이제 차지했는데 뭐 여기 루안스크니 토네츠크니 뭐 그다음에 마리오폴 다 우리가 이제 익숙해요. 하도 뉴스에 나와서. 근데 멜리토폴이 바로 여기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러시아에 가까운 접경 지역이네. 네. 그러니까 이 멜리토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전쟁 때문에 나오셨는데 그 멜리토폴이 뭐 이렇게 좀 작은 도시입니까? 아니면 시골 지역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소도시네요. 예.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소외된 지역이에요, 사실. 소외된 지역. 예, 우크라이나에 소외된 도시고, 변방 지역. 예, 변방 지역고 그렇게 관심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낮은 네. 지역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 사실은 굉장히 우크라이나도 힘들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좀 소외된 지역으로 가신 그렇죠. 거는 물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긴 했겠지만 네, 맞습니다. 뭐 누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왔으면 한다는 또 얘기도 있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 목회자가 없고 선교사가 없으니까는 저희가 가장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메리트는 선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예 선교사가 없었다라는 거 이제 동양인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우크라이나에 개신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개신교 그 교인들의 어떤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물론 현지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은 많이 있었어요. 몇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은 여러 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럼 그 갔던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예, 예. 한국의 선교사? 예. 아. 여자 연세 많이 드신 여자 목사님이 아, 세우신 그분이 세운 개척한 교회인데 많이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그 거예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네. 이제 맡게 되신 거군요. 네. 이제 선교사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하다. 네네네. 여기는 사역자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가서 하지 뭐. 아까 그런 전제하에. 네. 네. 그러면 2009년에 가셔서 몇 명 안 되는 성도 데리고 이제 목회를 네, 이제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 네. 그 얘기를 듣고 2013년이면 한 4, 5년 있다가 네. 가서 거기에 또 챌린지 받고 네. 가정교회식으로 목회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최영김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를 한번 해주셨어요. 선교사들 전체적으로. 네네 그렇게 한번 하시는 그래서 저거 들으면 나도 사역을 하려면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미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어떤 있었어요. 마스터 플랜은 좀 있었어요. 네네. 어떤 계획은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실천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좀 이제 그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세미나를 들어야 되겠다 먼저. 그래서 휴스턴에 가서 2013년에 세미나를 듣고 이제 세미나를 들었다가 바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죠. 더 해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준비해서 2015년에 시작을 했죠. 네. 우리 사모님은 그때 우크라이나에 이 멜리토폴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네. 처음에 딱 갔을 때 어떤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선교지에서 추방처럼 카자흐스탄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때 사실 주님이 선교사로서 날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패감이 있었고 가난한 상태에서 그냥 우크라이나에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그냥 그 마음이 다 채워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리고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좀 자부심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감으로 그곳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현지 학교를 이제 보낼 수밖에 없고 동양인이 저희 아이들 뿐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때 어디다 의논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각자 상황이 다른데 저희처럼 지방에 소외된 곳에 현지 학교를 다닐 아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위로하심을 이렇게 구하며 좀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아이들 현지 학교 보내면서 사역을 했는데 워낙 가난한 마음 또 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못 풀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말 저희가 막 그냥 그랬거든요. 영혼을 갈아서 그 땅에서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선교사님이시다. 놀랐는데 그때 아이들이 몇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나갔을 때는 2살, 5살에 카자흐스탄에 나갔는데 우크라이나 갔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네. 아들이 3학년, 네, 딸이 1학년. 2살 차이네요. 3살 차이인데 네. 이제 네, 야, 그런데 그때 진짜 물론 선교사 자녀이니까 애들 때도 각오는 했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그 진짜 먼 곳에 우리 전쟁 났으니까 알지 그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때 애들이 갔을 때 거기다 현지 학교에 갔다. 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어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부모야 뭐 진짜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에 가난한 마음으로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 거길 가게 됐을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선교지가 있다는 거, 또 거기에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간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걸로 가셨는데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아이들 어떻게 적응 잘 했습니까? 아이들도 그냥 조금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은 힘든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게 힘든 건가를 강도를 잘 네, 모르고 네. 그냥 버티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는 항상 선교사가 4명이다라고 어렸을 네, 때부터 가족이다, 항상 선교사다. 네, 그래서 현지 학교니까 집과 가까운 5분 거리에 학교를 다녔고 학교 끝나면 바로 이제 교회로 같이 갔었고 네. 늘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당연한 삶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나는 선교사 자녀가 아니라 선교사다.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다 하는 마인드로 사실은 선교지에서 있는 동안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힘든지 안 힘든지 그런 거를 구분하고 뭐 이렇게 돌아볼 틈은 잘 그렇죠. 없었던 것 비교할 같아요. 대상도 없었죠. 뭐. 네. 왜냐하면 2살 때부터 선교사였어.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게 내 인생인 걸로 네, 또 우리 그렇죠. 가족인 걸로 네. 그렇게 알고 했겠죠. 그렇지만 또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라고 보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은 네. 거기서 졸업을 하고요. 졸업을 하고 네. 그 아까 잠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아들은 연세대학교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 3학년. 그다음에 딸은 서울대학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예, 1학년.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좋은 학교에 그 두 자녀가 들어갔네요. 네. 네. 예, 하나님 은혜지만 본인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는 거 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좀 가정교회 사역을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스턴에 갔다 오셔서 2013년에 네. 그래서 한 1, 2년 준비하셔서 네. 그러면 지금 한 가정교회 선교지에서 가정교회 목회 하신 지가 한 6, 7년 됐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처음엔 잘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 지역 자체가 좀 이제 외진 지역이고 교회 자체가 도시 자체가 외진 지역이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보단 나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똘똘한 애들은 다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이제 지방 시골 네, 그렇죠. 같은 그죠? 예. 예, 저희들 뭐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이제 경상도,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그 밑에 쪽에 있는 네. 저희 지역이 바로 그런 위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할만하면 이제 다 다 수도권으로 나가고, 올라가는 예, 거지. 뭐, 예. 조금 나는 뭘 좀 더 해볼까 하면 이제 다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는 있죠. 네, 그 흘러간 아이들이 다 이제 어쨌든 예수 믿고 가서 또 그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가정교회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사역적으로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어떤 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거의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아, 인종차별. 예. 동양인에 대한. 네,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거기도. 거기가 다 이제 백인이죠, 쉽게 예, 말하면. 예, 유럽 사람들이니까. 유럽 사람 예, 백인이에요. 인종차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단시 여기는 곳이었어요. 아,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기 거의 정교회는 인정하는데 정교회 입장에서는 저희 기독교 이단이시고 이단이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제가 동양인이고 동양인 선교사고 기독교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사역하는 데로 올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네.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어? 그 인식이 좀 안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까 젊은 좀 똘똘한 애는 다 떠나가고 찾아오는 애들은 누가 오냐? 이제 그 도시 저희 못 사는 지역인데 도시 안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많이 찾아왔어요. 뒤처진 사람들. 네, 뭐 예를 들면 마약 중독, 대부분 저희 교회가 그렇지, 그렇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미혼모들, 뭐 어떤 그리고 삶이 진짜 밑바닥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됐죠. 결국. 그 항상 최영기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VIP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VIP가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VIP. 네, 지금 우리 선교지가 그러네요. 그렇죠. 예. 똘똘하고 괜찮은 애들이 오면 교회는 좀 그렇죠. 텐데 그게 아니고 네. 정말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만 이제 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결국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금방 분가도 했어요, 그지? 그래요? 분가도 잘 됐고 서로 먹여주니까 좋잖아요. 네. 맛있는 거 해주니까는 자기들이 언제 그런 걸 먹어보겠어요, 맛있는 거를. 매일.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내와 저는 우리한테 보내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네.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그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이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죠. 집에 오면 다 맛있는 거 해주고 네. 섬겨주고 얘기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금방 분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가정교회가 정말 그래서 가정교회가 잘 되는가 보다. 이제는 예, 그래 확실히 가정교회 하길 잘했어. 가장 잘 모였을 때 목장이 몇 개로 이렇게 저희가 6개, 7개, 6, 7개. 네. 계속 그렇게 됐죠. 네.